그 자체가 분단인 것입니다. 그래 분단은 한반도 분단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분단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건 무엇인가? 분단의 고정화. 남한도 이제 여기서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떠나갔습니다. 이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별은 한쪽만 떨어져 나가도 이별된 것이죠. 그럼 재결합은 통일인데 그러면 이쪽에 떨어져 나가 있던 나쁜 사람을 남자로 할까요? 여자로 할까요?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일방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안 떨어진 사람이 쫓아가서 같이 결합하면 더 재통일이 됩니다. 근데 다시 재결합하지 않으면 분단 상태는 이별 상태는 여전히 한 사람이 떠나감으로써 이별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마저도 다시 남아있던 사람마저도 에이 나도 한 기다려 그러면서 떠나버리면 호적상의 정리가 딱 돼서 완전히 이별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 인해서 한반도 분단은 공식화, 고정화된 것입니다. 분단은 46년 2월 달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거꾸로 말합니다. 이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어떤 주장을 하는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건국은 48년 8월 15일에 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1919년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그냥 뒷지닥거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19년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크게 좋게 말해서 아주 높이 말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망명정부에 불과합니다.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됐어.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건국을 우리가 건국이라는 것을 건설 현장의 건설에 공장 빌딩 건설에 비유해 보면 이것이 엉터리인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빌딩을 만들려면 땅 주인이라든지 누가 주체가 빌딩을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준비위원회가 이제 땅도 사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은 뭐냐? 공사를 완결했다. 모든 건물들에 가보면 준공일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 건물이 완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해보면 건국일 문제를 따져보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 해도
건국을 위한 준비기구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임시정부가 됐든 정식정부가 됐든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영토를 지배하고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영토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공공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 건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919년에 한 그 사람들은 어느 한반도의 어느 손바닥만한 땅에 있는 사람도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라고 명칭을 붙일 만한 능력을 못 가졌습니다. 뭐냐? 법령을 제정한다. 법령 제정했죠. 다 임시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서 어떤 일정 지역을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법령을 만들고 더더구나 법령을 집행한다? 법령 어디다 집행해요? 집행을 땅이 있어야 집행을 해요.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요?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비록 한반도 전체를 다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한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있었지요. 점령하면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고 1919년에 만들어진 것은 잘 높이 평가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합방한 날을 아들의 생일로 그렇게 웃게 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렵사리 건국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사리 건국됐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들이 건국했다. 친일파들이 건국했다. 근데 친일파들이 건국됐는지 어쨌는지를 다 친일파들을 추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친일파들이 하려면은 친일파들이 건국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국민들이 뽑은 우리가 흔히 전의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의회를 평상적인 말로 하면 정치학적인 평이한 용어로 하면 건국국회입니다.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국회. 그래 그 건국국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 건국국회 친일파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면 그것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은 친일파들이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친일파들이 건국국회에는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못 들어갔는가? 여러 선생님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해서 친일파를 가려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검찰을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친일파들은 선거법에 친일파들은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친일파들은 좀 거물 친일파들은 투표권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 투표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말씀입니다. 이게 저 말이 좀 믿기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 책에 있는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돋보기 좀 누가 빌려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그냥 읽어주십시오. 네. 50선거 국회의원 선거법에 들어있는 50선거라면 건국국회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친일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조항 제2조 아래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는 자. 안 받은 자기일 겁니다. 자기. 예?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 남자 백작.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책을 안 읽고 갔어. 그다음에 일본 제국 의원의 의원이 되었던 자. 그다음에 제3조 아래의 항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일제 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급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급 기밀정 행위를 한 자, 한문이 많아가지고요. 일제 시대에 중구원의 부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일제 시대의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계리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일제 시대의 고등관으로 3등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또는 한번 모르면 중국 못 네, 배우겠네. 훈작 7. 훈칠 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학급 교육자는 제외함.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배울 필요에 따라 다 잊어버렸지 뭐. 안 써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봉쇄를 했는데 뭐 국민이 현명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이 법률에 따라서 이 친일파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이 건국을 했다고 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어떤 국회의원 안 됐던 사람들 중에 친일파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친일파 문제가 나왔으니까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이 친일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건국 후에 맨 먼저 만든 법률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그 법률이 무엇인지 모르죠. 반민족 처벌,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친일파 숙청법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면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들을 처벌하는? 그건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윤석열이가 검찰법 수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청장을 1차적으로 없애버리자 라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살 행위를 할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건국되지 않았으면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친일파를 보호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완전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친일파를 아주 야무지게 세게 처벌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당면은 저기 누구이겠습니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급한데 그래 공산당하고 싸움을 한쪽에서 열심히 하려 하는데 자꾸 다른 쪽에서 친일파 없애자고 친일파 꺼지는 친일파를 제거하는 불을 지르는 수는 없지 않아요. 한 곳에 불이나 공산주의하고 싸움이라는 불이 있으면 총력을 집중해서 공산주의 불을 꺼야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인재들 가운데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때부터 고등경찰에 복무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요새식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반공 전문가들이죠. 근데 반공 전문가들을 지금 화재 현장에 공산주의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 저 소방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애써서 만들어서 공산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그 친일파 숙청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경찰을 풀어서 가서 구제해 왔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이 되는지 모르고 지식인의 태도에 맞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당시 친일파를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반성시켜야 했다. 근데 그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반성시켜야 할 사람들을 반성시키지 못한 것은 저 당시 정권 책임자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어쩔 수 없이 반공 전문가로 그중에 친일 경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가 대부분 쉽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파 숙청 문제도 북한에서 일어난 일하고 남한에서 일어난 일을 친일파 숙청을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는 아주 가볍게 했습니다. 북한은 친일분자 처벌법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친일 행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1945년 이후 인민공화국 건립에 기여한 자는 과거를 불문에 붙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인공 수립에 협조했다고 하고 놔주고 세게 저항하는 사람들만 반동분자 또는 반민족 분자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어떠냐? 끝이 없어. 대한민국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대한민국의 친일파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으면 그걸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법에는 그런 용서 조항이 없어. 그리고
친일파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아직 제대로 숙청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남북한에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용 폭이 넓었던 것은 북한이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완전히 처벌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하는 동안에 형무소에 가둬놓던 사람들을 6.25가 터져서 형무소가 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죄수들이 마음대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이 남한의 친일파를 구제해 준 셈입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질문 받을 때 예, 지루하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뭐 어느 것 할 것 없이 뭐 넓은 범위에서 제가 말한 거 아니라도 질문하시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바쁘신데 얼른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박사님 그때 정리되지 않은 저 아까부터 제가 좀 쑥스러웠는데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 세례도 받으셨는데 우리 명예 박사로. 하나님 주신 명예 박사. 그럼 그때 그 청산되지 않은 그 친일파들을 아니 그러면 그냥 용서를 해주신 거래요? 아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했지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것을 그러면 그 반공적 역할을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아니 그 남한에 그 이제 친일 행동을 했던 분들은 예, 관용을 베풀었는데 아니 관용 베푼 것은 아니고 예. 그냥 계속 일을 하게 했는데 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반공적 행위를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덕술 또 경찰청에 그 장룡하고 김창룡 그 사람들이 자체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색출에 아주 앞장서. 그런 등등 내용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건국 직후에 대한민국에서 반공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친일 경력자로서 공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후에도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6.25가 터져서 공산당에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남아있는 피난 못 간 친일 분자들은 친일 경력자들은 그 친일파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인민군의 손에 인민군보다도 특히 남한에 있는 좌익들의 손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서는 인재들이 나라를 부흥을 시키려 했는데 인재들이 없습니다.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인재들이 없는데 부흥이 필요한데 친일파 가려가지고 그 처벌을 하려면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 숙청 처벌 문제는 이제 유야무야로 끝났던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1956년에 이승만 박사가 정계 친일파 문제 그런 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 박사가 말합니다.
그때 친일 문제가 거론됐을 때 좀 더 엄격하게 다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나의 유감스럽다. 내가 생각할 때 유감스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만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을 해주시면 하늘주의 이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눈이 잘 보이죠.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양도환 교수님이 예전에 우리 이해정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좀 일깨워줄 수 없는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18년도에 국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실 때 그 맞장대결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제가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천 교수님하고 근데 이용한 그 교수님하고 같이 나오셔갖고 그 자익들하고 같이 붙는 그걸 제가 그때 다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진행되는 상고를 때 양동환 교수님이 너무 조목조목 하시니까 걔들이 당황을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수님의 그 모든 것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는데 너무 짧게 끝나버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 교수님처럼 그때 하시듯이 우리 하늘교회에서 아니야 다른 데서라도 세미나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싶어갖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못 보니까 듣고 녹음시켜놓고 그걸 계속 이성 교수님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원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한번 해주셨으면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30초만 말씀하고 제가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시들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천 교수를 원하시면 이천 교수를 동원해가지고 저 대타로 사용해서 해주세요. 이천 교수는 저보다 더 탁월해서 조금만 더 저한테 코치를 받으면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듣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 저는 황성경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워낙 이제 요즘에 인정에 대해서 워낙 뛰어났고 사실 또 이제 인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성 불가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장준하 씨의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언뜻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 이네들이 거기서 어떤 짓 했는지 우리 다 알아. 뭐 이 정도의 이제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임정의 활동이라든가 임정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뭐 김구 선생도 너무 영웅시되어 있고 임정의 활동도 사실은 내용은 없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속빈 강정처럼 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제대로 하자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한 3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분 내에서 한다니까 재밌다고 웃으시는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보면은 그거는 3분이 뭐 안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대답할 때 3분 룰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분 쉬겠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명칭에 비해서 그 실상에 비해서 명칭이 과대 포장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과대 포장, 요새도 과대 포장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부터 과대 포장된 것입니다.
한국 그래도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름을 만들 때 다망해 가는 조선조가 국호를 이제 만든 마지막 판에 제국으로 바꾸면서 기왕이면 대한 대자를 엮고 왕국이 아니고 저 제국으로 해버리자 그래갖고 대한제국 그러는데 그때부터 저 뻥튀기가 유행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도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한이란 말을 붙인 것에 대해서 뭐 넘어갈 수 있으나 사회가 저는 과학자라는 것은 그렇게 뻥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그런데 대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했는데 임시정부가 되려면은 어떤 지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을 집행하고 법령 위반자를 처벌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임시정부란 말을 타이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국제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임시정부는 정부 자격을 임시로 부여받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 한 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 지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하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 임시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어느 일부라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것, 한반도의 어느 일부라도 지배하고 있다는 증명을 보여달라. 그런 것이 없는 한 임시정부로는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그렇게 실제보다 과대 포장된 것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 임시정부라는 간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일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임시정부의 간판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주로 하는 일은 간판을 유지하고 임시정부가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전하고